오늘은 제가 생각하는 이제 전국 요양보호사 인력 현황과 향후 과제에 대해서 좀 아주 무겁지는 않게 좀 다뤄보고자 합니다. 이제 제가 이 문제가 이제 조금 더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됐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좀 공유를 드리면, 저는 이제 임상적이나 이런 현장에서라기보다는 전체적인 제도 운영, 저희 건강관리보험공단이 장기요양보험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의 지속 가능성이라는 차원에서 이 연구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주제를 보게 되었고, 대한민국은 2021년부터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바로 팩트죠. 그리고 노인 인구도 사실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팩트입니다. 그러면 돌봐야 되는 사람들은 증가하고 있는데 돌볼 수 있는 사람 수는 전체 인구가 줄고 있으면 줄고 있겠죠. 그렇게 이 주제에 대해서 그러면 저희가 노인장기요양보험이라는 재정을 가지고 돈이 있다 한들 돌볼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이 제도가 지속 가능하진 않을 것이다 라는 굉장히 심플한 생각에서 이 주제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봤으면 결국은 인구 구조가 변하고 거기에 대한 돌봄 인력도 줄어들고 또한 여기에 대해서 재정적인 챌린지도 계속 남아 있습니다. 즉 보험료를 낼 분들도 줄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정상으로도 굉장히 챌린지가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게 그 당시에는 2020년 초반만 해도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보고서는 OECD 보고서에서 나온 그림인데, 이때 보고서가 발표가 되면서 그 당시에 조사가 됐던 OECD 국가들 중에 저희가 2040년이 되면 가장 많은 소위 말해 지금의 인력의, 그 당시 OECD에서 조사한 인력의 140%, 그러니까 2배 반 정도의 인력이 2040년도에 필요할 거고, 한국이 사실 제일 부족한 국가로 지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진짜 부족한가? 이게 왜냐하면 현장에서는 그래도 현장이 돌아가거든요. 사람은 구하시고 이게 진짜 부족한 게 맞나? 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이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보다시피 사실은 요양보호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누구나 딸 수 있는 자격증 혹은 이렇게 저희 어머니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솔직히 얘기를 해서 저 자신도 내일 요양원에 취업을 해서 요양보호사로 일해야 된다라고 하면 저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320시간씩 교육을 받고 실습을 2주 동안 수행해야 되고 결국 시험을 통과하셔야만, 즉 검증된 인력이 되어서야만 요양보호사로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거 누구나 따고 있어요 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저희가 봤을 때 저는 이제 2021년도에 이제 통계를 그때 처음으로 생산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요양보호사가 220만 정도 됐습니다. 그때는 저희 전체 대한민국 인구가 5천만 정도 됐을 때고 지금도 거의 유사한데, 즉 전 인구의 5% 정도만 아직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자격증이 보편화됐다면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도 없을 거, 아직은 그 정도는 아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러면서 관심은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응시자들 수도 누적적으로는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봤을 때 누구나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모든 자격을 지닌 분들이 요양보호사로 다 등록을 해서 기관에 바로 취업을 하시는 건 아니에요. 제가 파악해 봤을 때 전체 220만 명의 자격자가 있다면 그 중에 25%만 사실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로
취업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중에 85% 정도만 근무 이력이 확인이 되고 나머지는 이력이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이 차이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입소형 장기요양기관, 요양원이라고 불리우는 기관과 방문요양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근무 이력상에서는 차이가 많이 나서 이런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방문요양기관 같은 경우는 그 달에 일을 안 하실 수도 있고 그 해에 일을 안 하실 수도 있어요. 본인이 이제 보면 15명 이상이 되어야만 방문요양기관 센터를 설립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이름은 넣으시지만 그렇게 이제 액티브하게 일을 찾지 않으시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가 발생하고 있고 그 중에 근무자들 중에서도 25%가 수급자와의 가족관계에 있는 것으로 이제 파악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이제 저희 어머님이나 뭐 아버님이 되실 수도 있겠죠. 그 수급자를 대상으로 이제 급여를 제공하고 있는 케이스라 일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인력, 소위 말해 근로자로서의 성격은 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 그러면 이 근무자들은 어떤 분들이냐라고 생각을 하면 중고령 이제 저희가 알다시피 중고령자의 일자리입니다. 사실 요양보호사의 평균 연령은 제가 이때만 해도 60이 조금 안 됐었을 텐데 지금 현재는 60세가 좀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여성들이 거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도 입소형과 방문형이 약간 다릅니다. 입소형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생각하는 일자리로서의 성격을 굉장히 많이 잘 가지고 있어서 전임자의 비율도 굉장히 높고 소위 말해 근무 일수도 저희가 160시간을 일하는 걸 정규직 근무자라고 하는데 이제 160시간씩 일하시는 분들도 비율이 높고 실제 임금도 이제 최저임금 수준을 기준으로 하면 130에서 150% 정도 저희 행정자료로 파악 가능한 그 근로소득의 수준이 있는데 추정을 하건대 그 정도로 받고 계신 것으로 저희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이게 굉장히 저희가 알고 있는 일자리의 성격에 딱 맞는 성격이라 보통 저희가 봤을 때 이 정도 보통 얼마나 저희가 파악할 수 있느냐, 소위 말해 소득을 어떤 사람의 소득을 얼마나 파악할 수 있냐가 이제 좀 다른데 그래서 입소형 기관에 일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소득이 파악이 가능한데 방문요양이나 방문간호 뭐 이렇게 방문유 목욕 같이 방문형은 저희가 행정자료로는 소득 파악이 되게 좀 힘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도 임금을 여기서 추정을 했었는데 너무 높게 나와서 이게 왜냐면 임금이 높은 분들만 이게 조금 더 편향돼서 행정자료로 잡히고 있다라는 사실을 저희 이때 파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저희 봤을 때 아까 전에 그러면 사실 전국 차원에서 사실 논란이 됐었던 건 뭐였냐면 아니 요양보호사 자격을 그렇게 많이 따는데 75%는 일을 안 하고 있네 라는 게 굉장히 논의가 됐어요. 왜냐면 현장에서 사람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일하고 놀고 있는 인력을 데려와야 될 거 아니냐, 놀고 있는 인력 중에 그럼 누구를 데려올 수 있느냐 라고 해서 제가 분석을 수행했어요. 정말 데려올 수 있는 인력이 있는지. 저희 봤을 때 그러면 그 중에 75%가 일을 안 하시고 있었는데 제가 분석을 해보니 그 중에 50%는 다른 직장에 다니시고 계셨고 그리고 그 중에 15%는 자기 직장 가입, 소위 말해 직장은 안 다니시지만 사업소득이 있으신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나머지 분들 한 35%가 한 55만 정도 됐었는데 그 당시 규모가 그러면 이 중에 뭐 어디서 그럼 어떤 분들을 데려올 수 있을까 싶어서 다시 제가 또 세부 분석으로 봤습니다. 근데 이분들의 성격을 보니까 일단은 이분들 중에서는 요양보호사를 이제 서브로 따신 분들이 있어요. 소위 본인이 간호사시거나 물리치료사시거나 의료인이신데 이제 요양보호사도 서브로 따신 분들
이제 그런 분들이 한 15% 되셔서 이제 그런 분들 빼면 한 47만 정도가 남았었고 그 85%에 해당하는 그 47만을 저희가 봤을 때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소득이 있는 자는 저희가 제외는 했지만 사업소득이 없어도 업종이 파악되는 소위 말해 관련 업종이 다르게 또 파악되는 28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그러면 47만 중에 그러면 그 28만 명 빼고 사망자 2만에서 3만 정도 제외하고 그 병원에 입원하신 분이라고 추정하는 숫자 빼고 그 다음에 저희가 자연 실업률이라 그래서 전체 저희가 있을 때 자연적으로 실업률 5%는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있다라고 파악을 했을 때 그리고 장기요양 수급자가 되신 분들 해서 저희가 급여 정지가 되거나 장기요양 수급자 되신 분들 뺐을 때 왜냐하면 저희가 60세 이상이라고 하셨잖아요. 드렸잖아요. 보니까 진짜 2만에서 4만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분석을 하고 소름이 쫙 끼치면서 어떡하지? 어디서 내려오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 전국 다 합쳐서예요. 그러면 17개 시도별 제가 제주도만 이제 좀 뽑아오고 싶었는데 제가 그 세부 분석을 할 시간이 없어서 못했지만 2만 명에서 지금 17개 시도, 그러니까 20개 시도로 그냥 나눈다고 치면 한 시도에 지금 남는 사람이 몇 명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격을 가지고 있어도 실제 여기 들어와서 일하시는 분에 있어도 굉장히 챌린징하다. 그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보면 저희가 그러면 수급 전망 뭐 저희는 이제 과학적 나름대로 이제 논리적인 방식으로 추론을 해본다고 생각을 했을 때 제가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이 수급 전망은 원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서비스를 필요로 할까를 시작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할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필요로 되는 서비스의 양은 얼마일까? 그럼 이걸 인력으로 환산하면 얼마일까? 라고 해서 이제 전체 필요 인력수를 저희가 산출을 하고 공급 인력수는 저희가 봤을 때 지금 전체 공급 가능한 인력수의 비율을 소위 말해 전체 자격자의 비율 그리고 등록자의 비율을 곱해서 제가 보면 지금 현재의 이 직업에 대한 선호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임금과 이 처우 수준이 그대로 유지됐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라는 걸 저희가 산출하는 방식으로 해서 이 갭을 추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아까 전에 보시면 하겠지만 원래는 제가 이 추정 방식을 공급 추계를 넣었던 이유도 왜냐면 다른 데는 사람이 그러니까 인구가 주는데 사람 수가 주는 거 아니에요? 라고 이제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이제 얘기가 있었어요. 다른 데는 다 뭐 사실 저희가 조선업이나 이런 다른 산업에서는 굉장히 사람 수가 줄어서 벌써 외국인 노동자분들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이제 얘기하실 때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추정을 했을 때 뭐냐면 저희가 아까 전에 봤다시피 50에서 60대 여성의 그 부분이 많잖아요. 저희가 대부분이 사실 90% 이상이 사실 그 인력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다행히 제가 그래서 아닙니다. 이게 우리는 뚝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쪽은 젊은 인력들이 해서 뚝 떨어졌지만 공급이 그래도 우리는 서서히 그러니까 기울기가 달라지는 거죠. 소위 말해서 이 인력이 아직은 저희가 인력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공급에 있어서는 아직은 버틸 수는 있다. 아직은 버틸 수 있는 상황이고 제가 이때 추계만 했을 때도 2025년이 되면 저희가 필요 인력 수에 비해서는 좀 크로스가 될 거다라고 표현을 했었었는데 올해 이제 다시 재추계를 했을 때 다시 보니 이제 인정률도 좀 줄고 저희가 봤을 때 굉장히 제도 개선들이 그 당시에 이제 CBT로 이제 요양보호사 자격 시험을 바꾸고 조금 더 빨리 하실 수 있도록 저희 나름대로 제도 개선을 해본 분들이 있어서 그런지 나름대로 이게 굉장히 좀 뒤로 미뤄졌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만 해도 제가 이제 2028년에는 한 11만 명 정도가 부족할 거고 굉장히 부족분이 크게 나왔었는데 지금은 이거보다는 좀 뒤로 밀렸다.
좀 나름대로 그 당시에 제안됐던 개선 방안들 좀 방안이 돼서 좀 이거보다는 이렇게 뒤로 밀렸고, 또 하나는 이게 사실은 제가 분야보다도 시설 분야가 약간 좀 더 먼저 부족해질 것이다. 그리고 지역적으로는 도시 지역보다는, 그러니까 저희가 그러니까 시도에서도 이제 도시 광역시 지역이 있고 그냥 도 지역이 있는데, 시 지역보다는 도 지역이 먼저 부족해질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이 요양시설에서 일하는, 상대적으로 입소형에서 일하는 인력들이 훨씬 더 젊어요. 그리고 이쪽이 노동 강도가 좀 더 셉니다. 그래서 노동 강도가 세고 사람이 구하기 어려운 지역에서 먼저 이 속도가 떨어질 거다, 먼저 부족해질 거다라고 이제 분석이 되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그랬고 지금도 그런데, 제주는 그나마 조금 나은 상황이고 전남이 정말 힘들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어요. 현재는. 그 당시에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어떤 방법이 있을까라고 해서 저는 이제 그 당시에 30인 전문가 30인을 통해서 이제 좀 어떤 이게 이 설문지를 나름대로 전문가 의견 조사를 해서 이제 쭉 뿌렸던 적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처음에 이제 선행연구 고찰을 해서 이제 과거에 이제 요양보호사 확보하려면 도대체 이제 그 문헌 고찰에서는 어떤 제안들이 되었었나라는 걸 이렇게 쭉 저희가 나열하고, 이 중에 지금 시행된 거, 그리고 시행 중에 있는 거, 그리고 앞으로 좀 계획이 돼 있거나 그런 것들을 구분하고 아직 안 시행된 거, 그런 것들을 좀 골랐고, 또 하나는 이제 해외 정책 사례 조사.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는 도대체 이 사람들을 구하려면 어떻게 하고 있나라는 것을 저희가 좀 조사를 했었고, 또 하나는 이제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이거 외에도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라고 해서 물어봐서 총 그 당시에는 이제 전문가 자문회라고, 그다음에 정책 실무자 협의, 소위 말해 이제 이 정책을 실제 수행해야 되시는 분들 이제 통해서 이제 실행 가능한 대안들을 중심으로 이제 3개 영역, 17개 중점 과제, 18개 세부 과제를 좀 제안을 해서 전문가 의견 조사를 했었습니다. 전체적인 그림은 이제 18개 과제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이거를 제가 다 읊을 생각은 없고요. 이제 주요 이제 나왔던 결과들을 설명을 드리면, 그 당시에 이제 봤을 때 일단 우선순위가 높게 나온 건 이제 보수의 적정화가 이제 제일 많이 나왔죠. 이게 3개 영역은 크게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지금 있는 분들을 얼마나 오래 일하게 할 것인가라는 고 봤을 때, 지금 있는 인력을 유지하기 위해선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라는 처우 개선 방안이 이렇게 과제가 이렇게 쭉 4개 중점 과제로 이렇게 구성되면서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그럼 새로운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그리고 좀 더 잘 양성하기 위해선 어떤 과제들이 있을까로 이제 구조화했었고, 마지막으로는 그러면 우리가 실제 사람들, 그렇게 우리가 지금 있는 분들, 지금 현재, 그리고 앞으로 일할 사람들, 신규 인력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나 라는 것들을 고민해서 이렇게 18개 과제를 사실 구성을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나왔던 부분 중에 이제 제일 높게 나왔던 안은, 우선순위에 있어서 가장 높게 나온 바는 역시 보수 영역이었고, 근로자 처우 개선을 위한 이제 보수 영역이었고, 그 당시에 제안이 됐었던 이제 근속장려금을 좀 더 개선을 해달라는 게 이제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20분을 넘기지 않으려고 했는데 금세 마치겠습니다. 그리고선 두 번째는 이제 요양보호사의 업무를 명확하게 좀 해달라. 현장에서 나왔던 얘기고, 세 번째가 이제 휴게 시간이나 휴게 공간, 소위 말해 휴가에 대한 권리를 좀 보장해 달라는 게 세 번째 우선순위로 나왔습니다. 그 30명이 저는 사실은 되게 좋은 말들만 저희 18개가 쫙 있잖아요. 그래서 18개에 대해서 뭐 사람들이 그렇게 반대할까?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정말 이렇게 찬반이 좀 갈리는 것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전수 찬성도 사실 잘 없어요.
근데 전수 찬성도 잘 없었는데 이 중에서도 이제 교육기관의 질 관리나 강사의 자격 관리 그리고 수급자 가족 인식 개선에 대한 홍보 쪽을 좀 강화해 달라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전문가가 동의하셨던 안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찬반이 갈렸던 부분이 이제 해외 인력 유입 경로를 다양화한다. 신규 인력에 대해서 이제 할 때 좀 이게 갈렸고, 그다음에 요양 보조원을 신설하는 방안도 사실 저희도 검토를 했었는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하여튼 전문가분들의 이제 찬반이 갈렸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5개 이제 현장 방문하고 이외에 따른 이제 제가 요양보호사분들 이제 간담회를 해서 또 이제 조금 더 추가될 만한 것들 뭐가 필요하시냐라고 이제 물어봤을 때 그때 이제 제가 이제 농어촌 지역에서 진주나 이런 데를 가서 방문했을 때 이분들이 좀 많이 요청하셨던 게 근무지로 이동이 너무 힘들다. 그리고 이제 기관장분들은 이거를 짜서 사실 어떤 기관장분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셔틀을 그러니까 요양보호사를 픽업하러 역까지 자기가 3번씩 3근무조를 짜니까 3번씩 가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번씩 가셨었어야 되는데 도저히 그건 못하겠다. 그래서 이대조로 3교대가 좋다고는 알고 있지만 그래서 2교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통 취약지나 이렇게 근무지에 이동이 힘든 곳은 사실 농어촌 지역이나 이런 곳은 자차가 있으셔야 가는데 이게 자차가 있으시려면 또 이게 얘기가 다르고 요양보호사 분들이 60세가 넘는데 운전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그런 이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 저는 이제 원래 있는 안에는 없었는데 이제 추가적으로 요청을 해서 그 안에 이런 게 필요하다고 이제 방안에는 적어는 두었습니다. 근데 이게 실행 가능한 안을 최대한 뽑는다고 뽑았었는데도 이게 어떤 전문가들과 그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확실히 좀 늦어지는 안들도 있고 지금 벌써 됐던 안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했었던 이제 제주 지역의 수급의 특성에 있어서 뭐 제가 여러 가지 적어놨지만 해치기만을 말씀드리면 제주 지역은 사실 다른 지역보다 일단 이제 수급자의 밀도가 되게 낮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제주 지역이 상대적으로 사람이 살 수 있는 토지로 개발된 지역이 되게 넓어서 그 토지 면적 대비 사람 수를 따지면 굉장히 인구 밀도가 낮은 지역입니다. 근데 인구 밀도가 낮으면 저희가 방문 요양 주야간 보호 같은 재가 서비스를 저희가 중심으로 구축하기에는 좀 한계가 많은 거예요. 흩어져 사시면 원래 도시 같은 지역에서는 요양보호사가 하루에도 세 집을 방문할 수가 있는데 이동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한번 방문하고 오후에 한번 방문하면 집에 돌아오면 끝나시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있다 보니까 그래서 수급자 밀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나름대로 재가 중심을 설계하기는 좋지만 수급자 지역이 낮은 지역일수록 그 시설 중심의 서비스가 어쩔 수 없이 좀 더 공급 효율성을 생각을 했을 때는 필요로 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되게 놀랐던 점은 저희가 아까 전에 전 국민의 5%가 이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특정 연령의 특정 성 부분에선 거의 25%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0대 여성의 25%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되게 독특한 거는 그래서 그 65세 여성 인력의 몇 프로 정도가 요양보호사로 일을 하고 있지? 라는 걸 제가 시도 레벨로 제가 봤었는데 되게 그랬던 건 제주 지역은 너무 낮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 취업자 전 공급 밀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취업자들 중에 이 직업을 선택하고 선호하는 인력이 얼마나 되느냐. 이 직업에 대해서 내가 A라는 직업도 갈 수 있고 B라는 직업도 갈 수 있고 요양보호사도 할 수 있는데 내가 요양보호사를 굳이 선택하겠어? 라고 선택하는 인력의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를 저희 봤을 때 제주 지역은 이 65세, 60세 이 인력의
인력에서 취업한 사람들 중에 요양보호사를 굳이 선택하는 인력의 비율이 굉장히 낮은 직업이었어요. 제가 그게 엄청 놀라웠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지? 라고 제가 찾아봤어요. 그때 되게 놀라운 건 어떻게 생각하면 이 중고령, 제주 지역의 중고령 여성들한테는 다른 경제활동의 기회가 진짜 많더라고요. 제가 그게 너무 놀라웠어요. 왜냐하면 다른 지역에서는 경력이 중단된 중고령 여성들한테 나름대로 펼쳐지는 직업 선택의 범위가 굉장히 좀 상대적으로 제한되거든요. 근데 제주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웠어요. 그래서 그러면 저는 이제 다른 이슈였는데 이 지역에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봤을 때 일단은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제주 지역의 특성상 이게 노인 주거 지원 정책이 좀 더 강화는 좀 돼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노인분들이 이제 모여 살아셔야 그나마 있는 인력으로도 커버가 가능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방문 요양이나 이런 지역보다는 좀 이게 좀 집중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재가 중에서도 주야간 그리고 아니면은 시설 중심으로 조금 더 포커스를 둬야지 아마 이게 지속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했었고, 두 번째는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수급자 밀도가 낮은 지역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사람들이 일할 때 일하기 좀 편하게 해줄 수 있는 지원들이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이제 근무지로서 조금 더 출퇴근을 지원할 수 있는 다른 어떤 것들을 도 차원이나 이런 지자체 차원에서 좀 지원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고, 저희 또 제가 이제 현장에서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만나면서 이제 대기 인력 풀에 대한 얘기들도 많이 하셨었어요. 왜냐하면 나도 좀 쉬고 싶고 아니면은 내 자리가 보장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자기가 쉬고 왔을 때. 그러면 이제 대기 인력, 왜냐하면 나는 그만두면 이 직업이 없어지는 건데, 그래서 이게 대신할 수 있는 분이 와서 이걸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내 자리를 완전히 대체가 아니라 잠시 와서 해줄 수 있는 그런 풀들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해주신 적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런 지역일수록 이제 요양보호사분들 이제 일하기 편하게 해드리는 게 진짜 중요하기 때문에 소위 말해 우리가 도입할 수 있는 거, 그 복지 기술 같은 거는 굉장히 빨리, 그 중에서도 낮은 로우테크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보면 그러니까 휴머노이드 막 이런 거 말고 저희가 생각했을 때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잘 쓸 수 있는 거, 그런 센서 이런 것들이 이제 보면은 알람 울리거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게끔 시설이나 이런 것들 여기서는 좀 시설 중심으로 했을 때 좀 더 넣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 그다음 현재는 저기가 이제는 좀 이제 외국 인력에 대해서도 이렇게 많이 바뀌어서 지금 현재는 지금 오픈돼 있는 게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지금 오픈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굉장히 조심스럽게 지금 정부도 접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뭐 다른 지역에서는 지역 특화 비자 뭐 이런 것들을 하시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런 안이 있다고 얘기만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가족인 요양보호사에 대해서가, 왜냐면 사람이 없으니까 저희는 이제 가족인 요양보호사를 하시기보다는 그냥 요양보호사를 저희 원하거든요. 정책적으로 그게 전문 인력이니까. 그런데 정말 없으면, 사람 수가 없는데 그러면 그런 거죠. 사람 수이 없으면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있고 이제 휴머노이드가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외국 인력이 있을 텐데 그러면 이제 가족인 요양보호사나 그 가족에 대한 지원, 수급자 가족에 대한 지원이라도 좀 더 해주시면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이제 연구 차원에서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저희 공단의 공식적인 견해나 이런 거와는 좀 결이 다를 수 있음을 제가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가 좀 길어졌지만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